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서 부모님을 잃는 슬픔은 아마도 가장 큰 슬픔일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아픔이죠. 하지만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경험 없는 장례 기간, 슬픔이 채가 시기도 전에 사람의 본심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저는 남편이 그토록 존경해 마지 않던 시아주버니가 시부모님께서 평생을 아끼고 모으신 모든 재산을 탐욕스럽게 독차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뼈아픈 배신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고 허름한 농가 창고 하나만을 남겨둔 채 말입니다. 그날 그 불공평한 유언장을 손에 들고 형님의 승리에 찬 미소와 아주버님의 냉담한 표정을 보았을 때 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버려진 창고의 그 썩은 문 안에서 시부모님의 천지를 뒤흔들 만한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리라는 것을요. 저희 부부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은 그 비밀을 말입니다. 시부모님께서는 꼭 한 달 전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닥친 슬픔에 저희 부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는 둘째 아들로 어릴 때부터 순하고 정직했으며 항상 정이 많아 부모님과 유독 가깝게 지냈습니다. 저 또한 시집 온 지 3년이 되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늘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두 분은 순박한 농부로 평생을 논밭과 씨름하며 고되게 사셨지만 그 마음만은 하늘과 바다처럼 넓으셨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두 분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며칠 동안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장례식장 음식 준비부터 조문객 맞이까지 집안의 모든 일을 혼자 도맡아 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그럴 정신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주버님인 민호 씨와 형님 혜진 씨도 그곳에 있었지만 동생과 함께 장례를 치르기보다는 마치 손님처럼 행동했습니다. 민호 씨는 팔짱을 낀 채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했고 혜진 씨는 차가 충분히 뜨겁지 않다거나 음식이 격식에 맞지 않는다며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쓰라린 마음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에 큰 슬픔이 닥쳤으니 사소한 일로 다투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낭독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희 가족은 시아버님의 절친한 친구분이신 나이든 변호사님의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의자에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고 두 눈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 앉아 차갑게 식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은편에는 민호 씨가 다리를 꼰 채 냉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혜진 씨는 초조하고 계산적인 눈빛으로 주위를 계속 두리번거렸습니다. 변호사님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슬펐습니다. 그는 시부모님의 평생의 노고에 대해 그리고 자식들이 서로 아끼고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에 대해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 부분에 이르자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이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5층 상가 건물, 국도변 토지 2필지, 그리고 은행 예금 전액인 총 30억 원은 장남인 김민호 씨가 모든 상속 및 관리 권한을 갖는다. 변호사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30억 원, 상가 건물, 국도변 토지 2필지. 그것은 시부모님의 평생의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남편, 민준 씨는요? 그도 두 분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힐끗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였고 두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혜진 씨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승리의 미소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우리를 향한 희열에 찬 눈빛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민호 씨는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었다는 듯 무서울 정도로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목을 가다듬고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남인 김민준 씨에게는 마을 끝에 있는 낡은 농가, 창고의 소유권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집기 및 비품을 남긴다. 농가 창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는 멍멍해졌습니다. 그 창고는 낡아빠진 양철 지붕을 얹은 오두막에 불과했습니다. 옛날에 시부모님께서 농기구와 볏짚을 보관하던 곳이었죠.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고 썩고 축축해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그 창고를 남긴다는 것은 맨손으로 집에서 쫓아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시부모님의 유언이란 말인가? 두 분은 언제나 공평하셨고 민준 씨를 무척 사랑하셨는데 어째서 이렇게 잔인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었을까요? 유언장 낭독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민호 씨 부부가 먼저 일어나 나갔습니다. 우리 옆을 지나갈 때 그는 잠시 멈춰서서 거만한 태도로 남편의 어깨를 툭툭 치며 은혜를 베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이, 동생이랑 재수 씨 너무 서운해하지 마. 부모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냥 부모님께서 두 사람 비빌 언덕이라도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해. 나중에 제사라도 지낼 곳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창고가 낮긴 했어도 그게 다 마음 아니겠어? 잘 치우고 거기서 살아. 혜진 씨는 옆에 서서 입술을 삐죽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없는 것보단 낫지. 두 사람 능력으로는 평생 일해도 땅 한 평 못 살 텐데. 분수를 알고 살아야지. 그 말을 하고 그들은 뒤돌아섰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저희 부부와 끝없는 굴욕감, 그리고 쓰라림만이 남았습니다. 나이든 변호사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저 한숨을 내쉬더니 남편에게 녹슨 열쇠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창고의 열쇠였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은 핏줄이 붉어질 정도로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한 열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불공평함의 상징이었고 남편이 짊어져야 할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전 재산이 탐욕스러운 형에게 넘어간 순간 저희 부부는 낡은 창고 열쇠를 손에 쥔 채 망연자실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혈육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고통이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쓰라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 부부가 겪게 될 굴욕적인 나날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떠난 남편은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텅 빈 눈으로 땅만 내려다보며 묵묵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녹슨 열쇠를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걸으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고 그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지금 어떤 말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고통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세계 전체가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 거리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내버려둔 채 그렇게 헤매고 다녔습니다. 저녁 노을이 내려앉아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지만 우리 마음은 차갑고 잿빛일 뿐이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할 무렵 남편이 멈춰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부서져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여보. 집이라는 두 글자가 오늘따라 왜 이리 낯설고 쓰라리게 들리는지요. 익숙한 5층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크고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철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누구도 안으로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심호흡을 하고 가만히 문을 밀었습니다. 조용한 밤, 끼익하는 소리가 유난히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현관 쪽에서 날카롭고 비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혜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허리에 손을 얹고 서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실크 잠옷을 입고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저기와 승리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삐딱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기어들어오네. 난 두 사람이 창피해서 아예 안 돌아올 줄 알았지. 아니면 어디 가서 얻어먹을 때라도 찾아다녔나? 남편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처음으로 저는 그의 눈에서 분노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면서도 힘주어 말했습니다. 형수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민호 씨가 집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냉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친동생을 마치 아랫사람 내려다보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수가 뭐 틀린 말했어. 너희가 여긴 왜 또 돌아와. 부모님께서 창고 주셨으면 거기로 가서 살아야지. 이 집은 이제 내 집이야. 유언장에 똑똑히 쓰여 있잖아. 난 아무나, 특히 빌부터 사는 것들은 더는 받아줄 의무 없어. 빌부터 사는 것들. 그 두 단어가 그의 입에서 어찌나 가볍게 나왔는지. 하지만 그것은 남편의 심장을 짓누르는 납덩이 같았습니다. 남편은 비틀거렸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쓰러질 뻔했습니다. 제가 급히 달려가 그를 부축해 차가운 돌계단에 앉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들 부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순종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극에 달한 증오였습니다. 혜진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내려와 우리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왜, 뭘 봐. 내가 틀린 말 했어? 3년 동안 이 집에 시집와서 돈 한 푼 보탠 거 있어? 남편한테 빌붙고 시부모님한테 빌부터 살기만 했잖아. 내 팔자야말로 쥐가 쌀독에 빠진 격이었는데 그 쌀독이 깨져버렸네. 좋은 시절 다 갔다고. 그러고는 그녀는 남편을 향해 역겨울 정도로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주버님이라 생각해서 봐주는 거야. 오늘 밤은 아래채에서 자게 해줄 테니 내일 아침 일찍 짐 싸서 나가. 우리가 험한 말하게 만들지 말고. 민호 씨는 뒤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치 우리가 더러운 전염병이라도 되는 양 뒤돌아서 집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철컥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는 메마르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무 문을 잠근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혈육의 정마저 잠가버린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우리 방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평소 잡동사니를 두던 아래채에 있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의 앙상한 등이 연신들썩였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만 목구멍에서 억지로 참아내는 흐느낌이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 앉아 그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눈물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고통, 굴욕, 그리고 무력감이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동이 트기 전 아직 어둑어둑할 때 제가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짐 챙겨야죠. 그는 텅 빈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더 이상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혼자 일어나 2층에 있는 우리의 작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그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우리의 짐들이 온통 뒤집혀 있었습니다. 옷장은 활짝 열려 있었고 서랍은 모두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혜진 씨가 방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찾아. 내가 대신 찾아줬는데. 그러고는 그녀는 제 옷과 남편의 옷, 기념품, 책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전부 안아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저는 경악하며 달려갔습니다. 형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베란다에 서서
모든 것을 마당 아래로 가차없이 던져버렸습니다. 옷가지 하나하나, 물건 하나하나가 이른 아침의 바람에 흩날리며 차가운 벽돌 마당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누더기 더미처럼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희열이 가득했습니다. 거기 내들 물건이야. 빨리 내려가서 줍고 꺼져버려. 이런 누더기들을 집에 두면 우리 집만 더러워지니까.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이 모욕은 모든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당을 내려다보니 남편이 묵묵히 걸어나와 형수가 막 던져버린 물건들을 하나씩 줍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 안의 모든 분노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오직 무한한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남편 혼자 이 고통을 겪게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혜진 씨를 스쳐 지나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울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침착하게 옷가지 하나하나를 주워 흙먼지를 털고 깔끔하게 접었습니다. 그때 제 눈빛은 저 자신도 알 수 있을 만큼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짓밟힐지언정 반드시 다시 일어서리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그들 부부는 우리의 재산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인격과 자존심은 절대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짐을 다 챙겼습니다. 옷과 굴욕으로 가득 찬 여행 가방 2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그 집을 떠났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새벽, 우리가 한때 집이라 불렀던 곳을 떠나는 기분은 참으로 막막하고 쓸쓸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걷기만 했습니다. 수중에 가진 돈도 얼마 없었습니다. 지난달 제가 아껴 모아둔 월급 몇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도시는 이토록 넓은데 어째서 우리가 몸 하나 뉘일 곳은 찾을 수 없는 걸까요? 여러 거리를 헤매고 여러 하숙집에 물어본 끝에 우리는 마침내 구불구불한 골목 깊숙한 곳, 햇빛마저 외면한 듯한 곳에 있는 값싼 단칸방을 구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우리를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 몰골이 정말 처참했을 겁니다. 아주머니는 우리를 복도 맨 끝, 가장 축축하고 어두운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겨우 10제곱미터, 남짓한 크기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러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오랫동안 빗물에 젖어 곳곳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은 차가웠고 늘 끈적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방에는 작은 창문 하나가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맞은편 집의 이끼 낀 벽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방 안은 늘 어두컴컴해서 불을 켜야 했습니다. 방 안의 가구라고는 낡은 철제 침대 하나뿐이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구슬픈 소리를 냈습니다. 다리 한쪽이 부러져 벽돌 몇 개로 겨우 괴어놓은 낮은 플라스틱 책상도 있었습니다. 화장실과 부엌은 복도의 모든 세입자와 함께 써야 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여행 가방 2개를 내려놓고 침대에 넋놓고 앉아 벗겨진 벽을 바라보는 남편을 보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둡고 축축한 동굴 같은 곳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 후의 나날들은 저희 부부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충격이 너무나 커서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밤에는 자주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 아버지, 어머니를 중얼거리다 흐느낌 속에서 다시 잠들곤 했습니다.
그는 급격히 야위었고 얼굴은 퀭했으며 눈은 푹 꺼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무능하고 쓸모없는 아들이었기에 부모님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형에게 이토록 억압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밤에는 저를 끌어안고 죄책감에 가득 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수진아,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어. 더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날 수 있었는데 내가 당신을 이 비참한 상황으로 끌어들였어. 나는 무능하고 쓸모없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자책 섞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누군가 쥐어짜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그를 꽉 껴안고 앙상한 등을 토닥이며 억지로 강한 척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내가 당신과 결혼한 건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해서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부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당신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있는 한 못 이겨낼 건 없어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요.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도 당신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원치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지만 밤이 되어 남편이 잠들면 저는 혼자 처마 밑에 나가 울었습니다. 제 기구한 운명을 슬퍼했고 너무나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제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울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이제 온전히 제 여린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기둥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남편도 다시 일어설 수 없을 테니까요. 저에게는 재봉 기술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소일거리로 하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공단에 있는 큰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일은 무척 고되었습니다. 매일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기계 소음 때문에 머리는 늘 윙윙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뿐이었고 차갑게 식은 도시락을 허겁지겁 먹어야 했습니다. 퇴근하면 저는 또다시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와 남편의 저녁을 차렸습니다.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 저는 일감을 집으로 가져와서 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이 잠든 후면 저는 우리가 가져온 낡은 재봉틀 앞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제 바쁜 손놀림을 비추었습니다. 고요한 밤, 방 안에는 재봉틀에 드르륵 거리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재봉틀 책상 위에서 잠들어 버린 밤도 많았습니다. 깜짝 놀라 깨어나면 이미 동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잠이 부족해 눈 밑은 검게 변했고 손가락 끝은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이고 부어올랐습니다. 등은 쑤시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웅크리고 잠든 남편을 볼 때마다 저는 더 힘을 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늘은 무심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끝에 있는 그 낡은 창고, 우리는 단 한 번도 그곳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악몽처럼, 모욕의 상징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고향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남편은 침묵했고 고통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실패의 증거로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한 자식이라는 증표로 여겼습니다. 그는 그것과 마주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마주하기를, 형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저 또한 두려웠습니다. 그곳에 돌아가 폐허가 된 모습을 보면 집에서 쫓겨나던 날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살아나 이제 막 정신적으로 조금 나아지기 시작한 남편을 다시 절망에 빠뜨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려 했습니다. 녹슨 열쇠는 남편이 여행 가방 한 구석에 던져두고 낡은 옷가지들로 덮어버렸습니다. 마치 영원히 묻어버리고 싶다는 듯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축축한 단칸방에서 간소한 식사와
재봉틀과 함께하는 기나긴 밤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앞날은 여전히 막막했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비좁고 축축한 단칸방에서의 삶은 그렇게 조용하고 고되게 흘러갔습니다. 6개월. 여러분, 무려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극한의 절약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의 식사는 나물에 간장을 찍어 먹는 것이 전부였고 아주 가끔 큰맘 먹고 두부 한 모를 샀습니다. 가장 좋은 옷은 남편에게 양보했고 저는 어깨가 해지고 색이 바랜 낡은 옷 몇 벌을 돌려 입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오랜 침체기를 겪은 후 점차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날이 야위고 창백해지는 저를 과도한 일로 굳은 살이 박인 제 손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는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자책하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칸방 근처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일은 고되고 하루 종일 뜨거운 볕 아래서 일해야 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그의 등은 긁힌 상처로 가득했고 거친 손은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느라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지친 그가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잠드는 모습을 보면 저는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웃으며 일하고 당신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정신은 점차 나아졌고 우리는 다시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함께 희망했습니다. 비록 그 내일이 여전히 아득했지만요. 하지만 인생은 마치 우리의 인내심을 끝까지 시험하려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한 푼 두 푼 아끼며 어두운 수렁에서 간신히 일어서려 할 때 재앙은 또다시 닥쳐왔습니다. 제가 일하던 봉제 공장 사장이 사업 실패로 파산을 선언하고 야반도주해버린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의 밀린 임금을 떼어먹은 채로요. 우리 가족의 주 수입원이 갑자기 끊겨버렸습니다.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껴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도 금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의 막노동 수입은 우리 두 사람이 겨우 쌀과 나물을 사 먹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그날 밤 두 부부는 어두컴컴한 단칸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유일한 전등은 며칠 전에 나가버렸지만 우리는 갈아 끼울 돈이 없었습니다. 오직 밖에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벽에 말없고 무력한 두 사람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막 다녀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차마 대놓고 독촉하지는 못하고 이번 달 월세가 일주일이나 밀렸다고 넌지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돈을 내지 못하면 다른 세입자에게 방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의 한숨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제가 그에게서 몰아내려 했었던 그 무력감과 절망감이 이제 다시 그를 덮치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목이 맨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니면 내일 내가 고향 집에 가서 민호 형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해볼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기까지 그의 자존심이 얼마나 짓밟렸을지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그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요. 우린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거기 돌아가서 그들에게 구걸하지 않을 거예요. 잊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잊었냐고요.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두 줄기 눈물이 그의 고단한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저는 무너질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탈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를 위한 살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창고. 맞아. 우리에겐 아직 그 창고가 있어. 지금까지 우리는 늘 그것을 모욕의 상징으로 감히 건드리지 못할 아픔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은 비록 희미할지라도
유일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지치고 막막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내일 고향에 한번 다녀와요. 남편은 놀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고향에 가서 뭘 해? 우리 집도 없는데. 형이랑 형수가 잘 사는 꼴 보면서 비웃음이나 당하라고. 아니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창고로 가는 거예요. 창고라는 두 글자를 듣자 남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뿌리치며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날더러 거길 다시 가라고? 마을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형이랑 형수가 비웃는 꼴을 보라고? 나더러 또 모욕을 당하라는 거야? 거긴 집이 아니야. 치욕이라고. 저는 그가 그렇게 반응할 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그를 진정시키려 했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치욕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어요. 우리 재산을 정리하러 가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남들 비웃음을 두려워해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두 분의 마지막 유품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썩고 황폐해지도록 내버려 두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더 현실적인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여보, 지금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 안에 분명 낡은 물건들이 많을 거예요. 옛날에 부모님이 쓰시던 책상, 의자, 침대, 농기구들. 우리가 정리해서 쓸만한 건 쓰고 못 쓰는 건 고물로라도 팔아요.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기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거라고 믿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쫓아내길 기다리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저의 말, 특히 부모님을 언급한 것이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린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서려 있던 분노와 상처가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고뇌에 찬 깊은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나지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가자. 다음날 아침 우리는 마지막 남은 돈을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드리고 짐을 정리할 시간 며칠만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른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는 사람들로 붐비고 답답했지만 우리 마음은 그보다 몇 배는 더 답답했습니다.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어째서 이렇게 발걸음이 무거운지 마치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 앉아 있는 동안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푸른 논과 익숙한 붉은 기와지붕들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속에 고통, 굴욕, 그리고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용기가 뒤섞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내려서 우리는 큰 길로 가지 않고 일부러 논두렁을 가로지르는 작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민호 씨의 큰 집을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동정하거나 비웃는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농가 창고는 마을 끝 인적이 드문 강가 구석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이어지는 흙길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무릎 높이까지 올라와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창고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낡고 황량했습니다. 양철 지붕은 녹슬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미장을 하지 않은 벽돌벽은 두꺼운 녹색 이끼로 뒤덮여 얼룩덜룩했습니다. 나무문은 오랜 세월 비바람에 사가 색이 바래고 썩어 있었습니다. 넝쿨 식물이 건물 전체를 거의 뒤덮고 있어 마치 버려진 유적지처럼 보였습니다. 그 광경 앞에 서자 형언할 수 없는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우두커니 서서 문에 달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슨 자물쇠를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어
지난 반년 동안 처박아 두었던 열쇠를 꺼냈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열쇠에 비쳐 서글프고 애처로운 구릿빛을 띄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듯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철컥하고 마른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귀에 거슬리게 들렸습니다. 그는 살짝 열쇠를 돌렸고 자물쇠는 덜컥하는 건조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자 오랜 세월 묵은 퀴퀴하고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나와 마치 잠들어 있던 과거를 깨운 듯 했습니다. 썩은 나무 문은 끼익 하는 구슬픈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곰팡이와 썩은 나무, 오래된 거미줄 냄새가 뒤섞인 탁한 공기가 코를 찔러 우리 두 사람은 기침을 터뜨려야 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양철 지붕의 구멍으로 희미한 빗줄기 몇 개가 스며들어 흙바닥 위에 어른거리는 빛의 흔적을 그렸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 입자들은 그 빛 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우리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습니다. 안에 모든 것이 뚜렷이 보이자 저와 남편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창고는 20제곱미터 남짓한 크기였지만 낡고 부서진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녹슨 괭이와 삽이 있었는데 나무 자루는 좀이 슬어 거의 부서져 있었습니다. 다른 구석에는 옛날 벽실을 담았던 마대, 자루 몇 개가 찢어진 채 놓여 있었고 안에는 썩은 껍질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낡은 대나무 침상이 다리 몇 개가 부러진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거미줄이 지붕에서부터 벽 구석구석까지 마치 희뿌연 커튼처럼 빽빽하게 쳐져 있었습니다. 흙바닥은 축축했고 어떤 곳은 잡초가 뚫고 자라나기까지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니 제 마음속의 작은 희망마저 거의 꺼져버리는 듯 했습니다. 고물로 판다고? 그래봐야 얼마나 되겠는가. 남편은 문가에 우두커니 서서 구슬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서 있기만 하면 더욱 좌절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명랑한 목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청소 시작해볼까요? 깨끗이 치우고 나서 생각해요. 혹시 알아요? 이 더미 속에서 골동품이라도 나올지.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그저 슬픈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들어와 저를 도왔습니다. 우리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미줄을 걷어내고 작은 쓰레기들을 모으는 일을 맡았고 그는 무거운 물건들을 옮겼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우리 머리카락과 옷에 달라붙었습니다. 땀은 비 오듯 쏟아져 흙먼지와 뒤섞여 얼굴이 얼룩덜룩해졌습니다. 한참을 청소하자 피로와 실망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가 찾은 것이라고는 가치 없는 고장난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쟁기는 부러졌고 썰에는 휘었으며 광주리와 소쿠리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치울수록 우리는 더욱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햇살이 가장 뜨거워지는 정오 무렵 우리는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두 부부는 깨끗하게 쓸어낸 바닥 한 구석에 주저앉아 차가운 벽돌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마실 물도 없어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남편은 텅 비어가는 창고를 둘러보며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봐, 아무것도 없잖아. 괜히 헛고생만 했어. 아마 우리 운명은 이런가 봐. 나아질 수가 없어. 그의 자포자기한 말투를 듣자 저는 다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를 또다시 무너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흙투성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요. 적어도 우린 노력했잖아요. 이 창고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셈이에요. 우리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햇살 가득한 마당 너머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쉰 후 우리는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창고 안에는 문 뒤쪽, 가장 어둡고 축축한 구석에 쌓여있는 낡은 마대, 자루 더미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대 자루를 하나씩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무척 무거웠습니다. 아마 안에는 아직 무언가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몇 개를 끌어내 보니 그 아래에는 너무 오래되어 돌처럼 굳어버린 비료 포대들이 있었습니다. 역하고 불쾌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얼굴을 찌푸리며 마지막 몇 개의 포대를 마저 끌어내려 했었습니다. 마지막 포대를 끌어내자 뒤쪽에 벽돌 벽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가로 세로 1m 정도 되는 벽의 한 부분이 다른 곳과 색깔과 쌓은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창고 전체가 미장하지 않은 붉은 벽돌로 지어졌는데 유독 그 부분만 하얀 회반죽으로 덧칠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누렇게 변색되고 검은 곰팡이가 점점이 밝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색하고 무척이나 이상해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회반죽 표면은 매우 거칠었습니다. 가볍게 손으로 두드려 보았습니다. 똑똑 두드리는 소리는 매우 단단하고 꽉 찬 소리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또 쓸데없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하지만 손을 아래쪽 거의 바닥에 가까운 곳으로 옮겨 다시 한번 두드렸을 때 완전히 다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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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 그것은 더 이상 벽돌과 모르타르의 단단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텅 비고 깊이가 느껴지는 울림이 있는 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통, 통, 통. 분명히 비어 있었습니다. 이 벽 안에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흥분과 설렘이 밀려와 모든 피로를 잊게 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준 씨, 이리 와서 이것 좀 봐요. 빨리요. 문가에서 쉬고 있던 남편은 제 목소리에 깜짝 놀라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여보, 괜찮아? 그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벽을 가리켰습니다. 제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요. 여기 한번 두드려 봐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제 말대로 했습니다. 그는 벽 위쪽을 두드리고 아래쪽을 두드렸습니다. 텅 빈 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의 얼굴색도 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고 다시 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가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 이 안에 무언가 있어요. 부모님께서 여기에 무언가를 숨겨두신 거예요.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도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낡은 농기구 더미 속에서 쇠지렛대 하나를 찾았습니다. 녹슬긴 했지만 여전히 매우 튼튼했습니다. 남편은 쇠지렛대를 들고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회반죽을 칠한 벽과 낡은 벽돌벽 사이의 틈새에 쇠지렛대를 넣고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모르타르는 삭아서 몇 번 힘주어 젖히자 조각조각 부서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우리는 연신 기침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힘껏 쇠지렛대를 움직였고 저는 손으로 떨어져 나온 회반죽 조각들을 떼어냈습니다. 회반죽 아래에는 시멘트 접착 없이 허술하게 쌓아놓은 벽돌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벽돌을 하나씩 쉽게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벽돌을 드러내자 깊고 어두운 공간이 우리 눈앞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에서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오래된 귀한 나무와 흙의 묵직하고 고풍스러운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신비로운 향기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그 어두운 구멍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곧 완전히 다른 장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보? 저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 목이 바싹 타들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멍 안은 너무 어두워서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제 낡은 휴대폰이 생각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꺼내 손전등 기능을 켰습니다. 희미한 흰 빗줄기가 구멍 안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훌고 지나가자 어둠 속에 고요히 놓여있는 물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괴짝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괴짝. 그리 크지는 않았고 어른 팔 길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윤기가 흐르는 짙은 색의 나무, 아마도 자단목으로 만들어진 듯 했습니다. 정중앙에는 녹청색으로 변한 노쇠 자물쇠가 달려 있었는데 무척이나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 괴짝을 보자 제 손발이 갑자기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눈을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거 꺼내봐요. 제가 감정에 북받쳐 갈라지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남편은 정신을 차린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구멍 안으로 넣어 괴짝을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는 팔에 힘줄이 솟아오를 정도로 힘을 주었고 한참 후에야 겨우 그것을 천천히 밖으로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나무 괴짝이 부서진 벽돌 위를 미끄러지며 스윽하는 건조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빗속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귀한 나무로 만든 괴짝이었습니다. 섬세한 조각 하나하나가 장인의 솜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매우 가치 있는 물건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순박한 농부로 살아오신 시부모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귀한 괴짝을 가지고 계셨으며 또 그것을 이토록 비밀스럽게 숨겨두셔야만 했을까요? 남편은 오랜 세월 산화되어 녹슨 노쇠, 자물쇠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열쇠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짝 흔들어 보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초조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떡하지, 여보? 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방금 벽을 부수는 데 썼던 쇠지렛대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저걸로 부숴봐요. 남편은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이건 부모님 물건인데 저는 그의 망설임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자물쇠만 부숴요. 조심스럽게 하면 돼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쇠지렛대를 들고 자세를 잡은 뒤 조심스럽게 납작한 끝부분을 괴짝 뚜껑과 몸체 사이의 틈에 넣었습니다. 그가 온 힘을 다해 젖히자 쩍 맑고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낡은 노쇠, 자물쇠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두 동강 나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비밀의 문이 곧 열릴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손으로 괴짝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한 뚜껑은 끼익하는 기묘한 소리를 내며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상상 속의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노란색 비단천이 반듯하게 접혀 덮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노란 비단천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천 아래에 드러난 광경은 우리 부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괴짝 안의 모든 공간이 갑자기 눈부신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제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따뜻하고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짙은 붉은색 비단 위에 금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순금 금괴들이 줄지어 반듯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림잡아 수십 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문 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그 표면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광채를 만들어냈습니다. 금괴 옆에는 값비싼 장신구들이 있었습니다. 용과 봉황이 정교하게 조각된 황금 목걸이, 두툼한 팔찌 몇 개, 그리고 금으로 만든 수많은 반지와 귀걸이들. 어떤 것에는 반짝이는 보석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지 않았더라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눈물만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금은보화가 가득한 괴짝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여보?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금괴 하나를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뗐습니다. 진짜야, 수진아. 진짜라고 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기쁨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악, 극에 달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안았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함께 온몸이 세차게 떨렸습니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나락에 있던 우리 두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재산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분은 복권에 당첨된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충격이었고 정신이 완전히 텅 비어버릴 정도의 압도감이었습니다. 시부모님, 평생 쟁기와 소만 알고 살아오신 두 농부께서 어디서 이렇게 큰 보물을 얻으셨단 말인가? 그리고 왜 두 분은 이것을 숨겨야만 하셨을까?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아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아마 1시간은 좋게 지났을 겁니다. 우리는 겨우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에 충격이 가시자 그 자리에는 무한한 감동과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이것이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부러 남겨주신 재산이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괴짝 가까이로 기어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건 하나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황금 목걸이를 들어 살펴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어머니 목걸이가 맞아. 옛날에 설날이나 큰 제사 때만 꺼내서 하셨는데 난 벌써 파신 줄 알았어. 그는 또 붉은 보석이 밝힌 남자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아버지 반지야. 부모님 결혼하실 때 외할아버지께서 주신 거라고 하셨어. 이것은 단순히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의 평생과 함께한 가장 귀중한 재산이자 유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신구들을 정리하던 제 손에 단단하고 평평한 물건이 만져졌습니다. 붉은 비단 아래 괴짝 바닥에 기름종이로 꼼꼼하게 싼 것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름종이는 습기를 막기 위해서인지 노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노끈을 풀고 기름종이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2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낡은 통장 하나와 누렇게 변색된 편지, 봉투 하나. 저는 먼저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는 조금 달았지만 위에 인쇄된 글자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계좌주 이름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김민준, 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 마지막 장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적힌 숫자, 그 숫자는 저를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50억 원. 여러분, 50억 원이었습니다. 아마 평생 우리가 죽도록 일해도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액수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보고 그 안에 숫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통장을 든 채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이나 굴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벅찬 행복과 감사 속에서 터져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통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끌어안는 것처럼.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단 한 번도. 그를 향한 두 분의 사랑은 언제나 그곳에 조용하고 위대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겉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고
세월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 4번 접힌 줄 공책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그 위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가늘고 떨리는 필체였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시아버님의 필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남편은 편지를 보고 황급히 눈물을 닦고는 제 손에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애쓰며 헛기침을 하고 한 글자 한 글자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수진아, 내 아들, 내 며느리에게. 첫 문장부터 그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후에야 겨우 계속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아비 어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너무 슬퍼하지 마라.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하늘의 이치이니 누구나 겪어야 할 일이다. 아비 어미는 그저 너희 두 사람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 바랄 뿐이다. 그것만으로도 우린 만족한다. 민준아, 아마 지금 너는 아비 어미를 무척 원망하고 있겠지. 그 불공평한 유언장 때문에 말이다. 미안하다. 1000번 1000번 미안하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부득이한 일이었고 우리에게도 큰 고통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아들아. 아비 어미는 내 형 민호의 성정을 잘 안다. 그 아이는 똑똑하고 영리하지만 그 욕심은 끝이 없지. 어릴 때부터 늘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 했고 자신이 장남이니 모든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수없이 타이르고 가르쳤지만 그 아이의 본성은 바꿀 수가 없었다. 만약 우리가 공개적으로 재산을 너희 둘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면 분명 비극이 일어났을 것이다. 내 형은 결코 너희 부부를 가만두지 않았을 게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내 몫의 재산마저 빼앗으려 했겠지. 그렇게 되면 형제 간의 우애는 끊어지고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을 것이다. 아비 어미는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았다. 하찮은 물질 때문에 혈육의 정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의논 끝에 이런 방법을 쓰기로 결정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재산, 집과 땅은 모두 민호에게 남겨주었다. 그 아이의 탐욕을 만족시켜 더 이상 너희 부부를 괴롭힐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진짜 재산, 우리가 평생을 아끼고 모은 것은 이 창고 안에 비밀리에 숨겨 너희 부부에게 남겨두었다. 우리는 알았다. 오직 너, 민준이만이 정직하고 성실한 우리 아들만이 이 낮고 허름한 곳을 무시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었다. 언젠가 삶이 너무 힘들어지면 네가 이곳을 찾아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가 바로 네가 이 선물을 발견할 때라고. 괴짝 안에는 우리 부부가 남긴 모든 금은과 내 어미의 혼수품, 그리고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다. 그 통장은 우리가 오래전 시골에 있던 땅 몇 되기를 판 돈이다. 너를 위해 따로 모아둔 것이니 이 종잣돈으로 사업을 하든 새로운 삶을 꾸리든 하거라. 하지만 아비의 당부를 꼭 기억해라. 조용히 살아야 한다. 그리고 절대 내 형 부부에게 이 보물의 존재를 알려서는 안 된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만약 그 아이가 알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으려 할 것이다. 그때는 돈뿐만 아니라 너희 두 사람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이것을 비밀로 여겨라. 오직 너희 부부와 아비 어미만 아는 비밀로. 행복하게, 올바르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재산이다. 편지가 길어졌구나. 이만 줄인다. 내 아들, 내 며느리, 사랑한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남편은 편지를 다 읽고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감싼 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울음은 더 이상 억울함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소였고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한 무한한 감사와 사랑이었습니다. 저 또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껴안았고 두 부부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유언장은 단지 연극이었습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한 부모님의 고통스러운 희생이었습니다.
이 보물은 단지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모든 사랑과 깊은 지혜,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해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받고 보호받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손에 꼭 쥐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새로운 장을 맞이했다는 것을. 재산과 함께, 책임감과 함께, 그리고 지켜야 할 커다란 비밀과 함께. 그 불공평하고 잔인했던 유언장 뒤에는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부를 위해 바치신 거대한 희생과 깊은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은 보물은 단지 금은이나 수십억 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는 가장 성스러운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동의 순간이 지나자 저희 부부는 새로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극도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계획과 함께 말입니다. 그 계획의 이름은 침묵이었습니다. 남편이 편지를 다 읽은 후 우리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낮고 축축한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위해, 부모님의 희생을 위해, 그리고 늦었지만 너무나 소중한 진실을 위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지만 제 눈물은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때 모욕의 상징으로 여겼던 이 창고가 이제는 부모님의 위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성스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지와 거미줄 더미 속 금은보화가 가득한 나무 괴짝 옆에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차갑고 고된 시간들이 모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자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희망과 결단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돈이 생겼어. 더 이상 그 끔찍한 단칸방에서 살지 않아도 돼. 내일 당장 내가 아주 좋고 번듯한 집을 알아볼게. 당신 더 이상 단 하루도 고생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을 듣자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편지 속에 담긴 시아버님의 당부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히 살아야 한다. 그리고 절대 내 형 부부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알아요. 저도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요. 하지만 아버지의 당부를 잊었어요? 저는 편지를 들어 그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요. 아주버님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절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돈뿐만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안전까지 위험해질까봐 두려워요. 부모님께서 그토록 고심하며 이 모든 연극을 꾸미신 건 우리가 순간의 조급함으로 모든 것을 망치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닐 거예요.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보고 눈앞에 금은보화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요로운 삶의 유혹과 돌아가신 아버지의 엄중한 경고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너무 성급했어. 부모님께서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셨는데 우리가 그 뜻을 거스를 수는 없지. 정말 조심해야 해. 그가 이해해 주자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다음 계획을 의논했습니다. 당장 이 무거운 괴짝을 단칸방으로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눈에 띄고 위험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일단 원래 자리에 다시 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장과 편지는 제가 비닐에 여러 겹 싸서 몸에 깊숙이 지녔습니다. 나무 괴짝은 다시 벽에 구멍 안에 넣고 벽돌을 원래대로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는 더 적절한 시기, 아마도 인적이 드문 어느 밤에 다시 와서 이 금들을 더 안전한 곳으로 비밀리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감춘 후 우리는 8일 만에 보이는 썩은 장작 몇 개와 녹슨 농기구들을
낡은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향 방문에 대한 위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혹시 누가 묻는다면 창고를 정리해서 고물을 팔러 왔다고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시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우리의 기분은 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전히 침묵이 흘렀지만 더 이상 절망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과 희망의 침묵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비밀을 품에 안고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축축하고 어두운 단칸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답답하거나 좌절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곳이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우리 계획을 위한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아무도, 특히 민호 씨 부부는 이렇게 초라한 곳에 숨어 사는 두 사람이 엄청난 재산을 쥐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전과 똑같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은 여전히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막노동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방으로 다니며 작은 재봉 일감을 받아와서 했습니다. 우리의 밥상에는 여전히 나물과 두부만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월세를 미뤄달라고 사정해야 했습니다. 마음속에 큰 비밀을 간직한 채 가난의 탈을 쓰고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된 노동을 마치고 지쳐 돌아온 남편을 볼 때마다 저는 그에게 이제 그만 쉬어요. 우리 돈 있잖아요. 더 이상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저를 막았습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유일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정신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우울해하거나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밝고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시멘트 포대를 짊어질 때마다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의 희생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의지를 단련하는 과정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여전히 재봉틀 앞에 웅크리고 앉았지만 밤이 되어 남편이 잠들면 더 이상 몰래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낡은 스마트폰을 켜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예 뉴스를 보는 대신 작은 사업 모델에 대해, 재무 관리에 대해,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읽었습니다. 원단 시장과 유행하는 패션 디자인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잣돈을 주셨고 저는 그것을 단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벌게 하고 견고한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사업 계획이 서서히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대담한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저희 부부가 가난의 탈을 쓴 채 밤낮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동안 저번 듯한 5층 건물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삶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의 예상대로 사람의 욕심은 밑 빠진 독과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으신 재산을 손에 쥐게 되자 민호 씨는 가업을 잇거나 재산을 지킬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고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처음에는 월급이 적고 답답하다고 늘 불평하던 공기업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이제 큰 사업을 해서 사장님이 될 것이라고 주변에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의 아내 혜진 씨는 물 만난 고기 같았습니다. 그녀는 명품 옷과 가방, 반짝이는 보석에 이르기까지 온갖 사치품을 사들였습니다. 매일같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비싼 휴양지로 여행 간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하면서 질투만 많은 것들에 대해 비꼬는 글을 잊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읽지 않아도 그녀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소문은 바람을 만난 불길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모두가 민호 씨 부부의 갑작스러운 부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은 저희 부부의 비참한 가난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저 침묵했지만 저는 그의 마음속에 더 이상 굴욕감이 아니라 자신의 형에 대한 연민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호 씨의 소위
큰 사업이라는 것은 실상 밤새도록 이어지는 술자리와 유흥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를 치켜 세우고 돈을 뜯어내려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체는 없는 사업 계획을 그에게 제시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유령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하라고 꿰며 1년만 지나면 5배, 10배의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원래 단순한 성격이었던 민호 씨는 술기운과 달콤한 말에 눈이 멀어 부모님이 남겨주신 30억 원의 예금을 모두 인출해 그 프로젝트에 쏟아부었습니다. 아무런 생각이나 조사도 없이 말입니다. 그는 집에 와서 아내에게 1년만 지나면 억만장자가 되어 고급 빌라와 외제차를 사고 온 마을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만들 것이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꿈과 같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은 후 그 친구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진행 상황을 물을 때마다 그들은 온갖 핑계를 대며 미루기만 했습니다. 돈은 이미 다 건네줬고 이제 와서 되돌려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진 그는 시름을 잊기 위해 다시 술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나쁜 친구들이 그를 더 어두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도박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업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법이라며 프로젝트가 수익을 낼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운을 시험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부추겼습니다. 혹시 아느냐고 원금을 회수하고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민호 씨는 밤새도록 이어지는 도박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미끼를 던지듯 몇 번 작은 판에서 이기게 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연전연패의 나날이었습니다. 이럴수록 그는 더욱 오기가 생겨 만회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짜놓은 덫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마지막 남은 현금마저 도박판에서 사라졌지만 도박의 망령은 이미 그의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돈이 없자 그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땅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도변의 땅을 헐값에 급히 팔아치웠습니다. 오직 도박을 계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마저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는 사채까지 끌어다 썼고 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땅마저 빚을 갚기 위해 팔아야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평생을 일궈오신 재산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장남의 손에 거의 모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거만하고 자신만만하던 혜진 씨는 이제 매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험악한 인상에 온몸에 문신을 한 남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빚 독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욕설을 퍼붓고 위협하며 집에 오물을 투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 부부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말다툼과 욕설, 심지어 몸싸움이 일상처럼 벌어졌습니다. 혜진 씨는 남편이 집안을 망친 무능한 놈이라고 울부짖었고 민호 씨는 술과 궁지에 몰려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부정한 돈 위에 세워진 행복해 보였던 그 가정은 이제 붕괴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지에 몰려 절망의 끝에 섰을 때 두 필지의 땅을 모두 팔고도 빚을 다 갚지 못하게 되자 그는 마지막 남은 재산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5층 건물이 아니라 그가 한때 저희 부부에게 가차없이 던져주었던 그 낡고 허름한 농가 창고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떠올렸습니다. 뉘우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뻔뻔스럽게도 계속해서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호 씨 부부가 호화로운 유흥에 빠져 부모님의 재산을 도박판에서 태워버리고 있는 동안 저희 부부는 작은 단칸방에서 침묵의 계획에 모든 정신과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인내와 치밀한 계산, 그리고 강철 같은 의지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패는 부모님의 희생과 기대를 저버리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창고에서의 운명적인 그날 이후 우리는 거의 한 달을 더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아무도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요.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온 동네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남편은 혼자 조용히 마지막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창고로 향했습니다. 희미한 손전등 불빛과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그는 나무 괴짝 안에 모든 금과 장신구를 낡은 여행 가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이른 버스를 타고 다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그 금들은 단칸방에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비밀리에 은행에서 안전 금고를 빌려 모든 것을 그곳에 보관했습니다. 오직 통장과 아버지의 편지만이 부적처럼 그리고 끊임없는 상기처럼 제 곁에 있었습니다.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자 제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장 집이나 차를 사거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불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타고난 재봉 기술과 그동안 독학으로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저는 작은 봉제 공장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않고 가장 신중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인력을 구하기 쉬운 도시, 외곽의 공단에 50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저축한 돈의 아주 작은 일부를 사용해 중고지만 성능이 좋은 공업용 재봉틀 5대와 오버로크 기계 1대를 구입했습니다. 남편은 제 계획을 듣고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는 고된 막노동을 그만두고 저를 돕는데 전념했습니다. 그는 재봉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공장 수리와 페인트 칠, 기계 설치부터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무거운 원단 꾸러미를 옮기는 일까지 모든 힘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우리는 공장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단순한 이름이지만 그 안에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저희 부부의 모든 꿈과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부부와 예전 공장에서 알게 된 3명의 여직원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시내의 의류 매장에서 작은 하청 주문을 받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생산을 관리하고 바늘땀 하나하나의 품질을 점검했습니다. 저는 신뢰와 품질이야말로 사업이 생존하고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주문이라도 모두에게 꼼꼼하고 세심하게 작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품은 아름다워야 했고 바느질은 튼튼해야 했으며 무엇보다 납기를 정확히 지켜야 했습니다. 남편은 대외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납품을 하고 좋은 품질의 원단을 저렴한 가격에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순박했지만 바로 그 진솔함이 많은 거래처의 호감을 샀습니다. 점차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류 매장 주인들은 작지만 정성껏 일하고 품질이 좋으면서 가격도 합리적인 봉제 공장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점점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재봉틀 5대에서 10대 그리고 20대로 늘어났습니다. 직원 수도 늘어났습니다. 작았던 희망 봉제 공장은 이제 업계에서 꽤 알려진 하청업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하청만 받지 않고 자체 디자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적 감각이 있었고 유행을 부지런히 파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생산한 제품들은 시장에서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사업은 예상외로 순조롭게 성장했습니다. 벌어들인 돈으로 저는 사치를 부리는 대신 공장을 확장하고 현대적인 기계를 더 사들이는데 재투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위장이었습니다. 단칸방 이웃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 애쓰는 가난한 부부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축축한 단칸방에 살았고 남편은 여전히 낡은 옷을 입었으며 저는 여전히 낡은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고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당부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장을 연 지 1년 반이 지나 사업이 안정되고 꾸준한 수익을 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비로소 삶을 개선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집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호화로운 빌라나 시끄러운 대로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단칸방과 고향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구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마당이 딸린 아담한 단층집을 샀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아늑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첫 노동의 결실이자 우리의 첫 번째 진정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우리는 집들이를 하지 않았고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마련한 제단에 부모님을 위해 작은 제사상을 차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피어오르는 향 연기를 보며 저와 남편은 그저 두 손을 모아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보살펴 주신 부모님께 조용히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부상은 여전히 비밀이었습니다. 조용한 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가 새 집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며 사업의 첫 결실에 행복해하고 있는 동안 저희가 떠나온 집, 민호 씨 부부에게는 진짜 폭풍이 몰아닥치고 있었습니다. 국도변의 땅 두 필지를 모두 팔고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막대한 도박 빚을 갚지 못한 민호 씨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들은 더 이상 온건하게 빚 독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기를 부수고 위협하며 심지어 그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번듯했던 5층 건물에서는 이제 매일 욕설과 물건 깨지는 소리, 그리고 혜진 씨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만하고 거만했던 민호 씨는 이제 언제나 공포에 떨며 문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생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지에 몰려 절망의 끝에 섰을 때 채권자에게 목에 칼이 들어오고 일주일 안에 남은 빚 5억 원을 갚지 않으면 처리해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자 그는 우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아직 동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난한 동생이 농가 창고라는 이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가 우리를 생각한 것은 조금의 혈육의 정이나 뉘우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우리는 그저 거센 홍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구명줄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당연히 잡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구명줄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늦은 오후 저희 부부가 공장에서 막 돌아와 우리 단층집에 들어서려 할 때 익숙한 인형이 골목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민호 씨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몸은 바싹 마르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옷은 흙투성이에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퀭한 얼굴에 두 눈은 잠과 걱정 부족으로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거의 2년 전에 그거만 하고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그의 모습은 거지와 다름없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자신의 형을 그 몰골로 보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자신의 친형이 이 지경이 된 것을 보니 그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먼저 다가가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어떻게 여길? 민호 씨는 고개를 들어 우리를 보더니 그의 눈에 한 줄기 빛이 스쳤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달려와 남편의 손을 덥석 잡고 애원하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형 좀 살려줘. 동생아, 나 이대로 죽게 생겼어. 혜진 씨도 뒤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훌쩍이며 울고 있었고 그 모습 또한 초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들의 연극을 관찰하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약한 남편은 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형, 천천히 말해봐요. 그러자 민호 씨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 울며 불며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 친구들의 배신, 그리고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도박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상황과 운명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신은 그저 마음이 약하고 사람을 잘 믿어서 남들에게 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참 동안 하소연을 한 뒤에야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그 말투는 마치 명령하는 듯 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형을 구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 그놈들이 일주일 안에 5억 원을 갚으라고 했어. 네, 네가 그 창고를 팔아서 형빚 갚을 돈 좀 줘. 이 위기만 넘기면 나중에 내가 사업해서 2배, 3배로 갚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쓰라린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그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자신이 우리에게 한 짓에 대한 조금의 뉘우침도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마지막 남은 재산을 팔아 자신을 구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우리의 의무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뻔뻔한 제안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침묵했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 씨는 동생이 망설인다고 생각했는지 목소리를 바꾸어 어른 행세를 하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뭘 망설이는 거야? 그 창고가 얼마나 한다고? 그냥 둬봐야 썩어 문드러질 뿐이잖아. 팔아서 내 형을 구하고 이 집안을 구하는 게 네가 해야 할 일이야. 어쨌든 그것도 부모님 재산이잖아. 너 혼자 가질 권리 없어. 너도 이 집에 책임이 있다고. 부모님 재산이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니 어찌나 우스꽝스러운지요. 그가 집과 땅, 돈을 모두 독차지했을 때 그는 그것이 공동재산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때는 오직 자기 것이라고만 생각했을까요?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쪽에는 비록 메말랐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혈육의 정이, 다른 한쪽에는 거의 2년 동안 억눌러온 부당함과 울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가 평생 처음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어쨌든 그것도 부모님 재산이잖아. 너 혼자 가질 권리 없어. 라는 뻔뻔한 말을 내뱉는 순간 작은 골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해질녘에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저녁의 한기를 실어날랐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그보다 몇 배는 더 차가웠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여전히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두 손은 주먹을 꽉 쥔 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얼굴 표정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두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울분과 억눌림, 거의 2년 동안 잠재되어 있던 화산이 이제 곧 폭발하려는 듯한 떨림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동생이 침묵하자 그것이 승낙, 혹은 적어도 망설임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기세등등하게 마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처럼 더욱 거만하고 가부장적인 말투로 다그쳤습니다. 뭘 그렇게 꾸물거려. 사람 목숨이 중요해. 아니면 그 다 쓰러져가는 창고가 중요해. 내 형이 저놈들 손에 죽는 꼴을 보고 싶어? 의리도 없이 형 죽는 거 보고만 있었다는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냐고. 옆에 서 있던 혜진 씨도 서둘러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먹이지 않고 비난하는 말투로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도련님. 지금은 형제간의 정을 생각해야죠. 아주버님 잘못되면 도련님도 마음 편히 못 살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라고요. 부모님이 낳은 둘째 아들이 불효막심하고 무정하다고 말이에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아직도 피 흘리고 있는 남편의 마음속 상처를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갈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본래 마음이 약하고 정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이 아무리 못되게 굴었어도 막상 형이 막다른 길에 몰린 것을 차마 외면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우리에게 안겨준 울분과 우리가 겪어야 했던 모욕은 그가 물러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귓가에 바싹 다가가 오직 그만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아버지의 당부를 기억해요. 그리고 그날 그들이 우리 짐을 어떻게 마당에 내던졌는지 기억해요. 제 말은 마치 기폭제 같았습니다. 혼란스러웠던 그의 마음에 번개가 내리친 듯 했습니다. 그렇다. 아버지의 당부, 그리고 그날의 모욕. 그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저는 그의 눈에서 완전히 다른 빛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순종이나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단호하며
결단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안 팔아요, 형. 안 팔아요라는 세 글자가 남편의 입에서 나오자 민호 씨 부부는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가 더듬거렸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감히 형 말을 거역해. 남편은 더 이상 저라고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호칭의 변화였지만 그것은 명확한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그 창고 안 판다고 했습니다. 그건 부모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민호 씨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얼굴이 새빨개지고 목에 핏대가 서도록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내 형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내가 내 형이고 이 집안의 장남이야. 모든 걸 결정할 권리는 나한테 있어. 당장 팔라고 명령이다. 형한테는 아무 권리도 없어. 남편도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분에 차 갈라졌습니다. 형의 그 형 노릇할 권리, 그 장남 노릇할 권리는 형이 부모님의 전 재산을 무자비하게 독차지한 그날, 형이 우리 부부를 맨손으로 집에서 쫓아낸 그날, 전부 사라졌어. 기억 안 나? 형수가 우리 옷을 쓰레기처럼 마당에 내던진 거 기억 안 나냐고. 그때 형의 형제애는 어디 있었는데? 형이 방탕하게 놀면서 부모님 돈을 도박판에 쏟아부을 때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을 생각이나 했어? 말다툼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의 고함 소리는 작은 골목에 울려 퍼져 호기심 많은 이웃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에 휩싸인 민호 씨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달려들어 남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이 망할 놈, 오늘 내가 너 버릇을 고쳐주마. 바로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의 손을 남편의 멱살에서 떼어냈습니다. 제 힘은 강하지 않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제 눈빛에 그는 흠칫하며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겁에 질려 떨고 있는 혜진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 담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버릇을 고친다고요? 아주버님, 무슨 자격으로 제 남편을 가르치려 드세요?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 봐라. 이건 우리 형제들 일이야. 네가 끼어들 때가 아니라고. 저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형제들 일이요? 아주버님, 틀렸어요. 이 일은 처음부터 아주버님 가족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법의 문제고 인간의 도리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짓밟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남편을 향해 주변에서 구경하던 모든 이웃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아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침묵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저는 조용히 주머니 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산더미처럼 쌓인 원단이 있는 우리 희망봉제 공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동의 결실이에요. 지난 2년 가까이 아주버님이 부모님 돈을 무의미한 유흥에 쏟아붓고 있는 동안 우리는 땀과 눈물, 잠 못 이루는 밤을 바쳐 일했어요. 모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 정직하게 일했다고요. 그리고 저는 품 안에서 마지막 물건을 꺼냈습니다. 바로 시아버님의 친필 편지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에 대한 답입니다. 두 분이 결코 믿고 싶지 않겠지만 영원히 진실일 수밖에 없는 진실입니다. 저는 큰 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고 또박또박하게. 저는 부모님의 희생에 대해, 장남의 끝없는 탐욕에 대해, 숨겨진 보물에 대해, 그리고 두 분이 둘째 아들에게 바친 무한한 사랑에 대해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편지 속 글자들이 작은 골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정의의 목소리, 진실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주변 이웃들은 이제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 경악, 그리고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민호 씨 부부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했습니다. 민호 씨의 얼굴은 분노로 붉었다가 충격으로 새하얘졌고 마침내 믿을 수 없다는 듯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혜진 씨는 어느새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문장, 내 아들, 내 며느리, 사랑한다 까지 읽고 편지를 접었을 때 공간은 무서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호 씨 부부에게 쏠렸습니다.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우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온전한 문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 늙은이가. 그 영감탱이가 감히 날 속여? 통장에 50억? 말도 안 돼. 그는 중상을 입은 짐승처럼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마저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승자라고 모든 것을 차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연출한 연극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진짜 보물을 제 손으로 내던지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준비된 달콤한 덫이자 텅 빈 껍데기를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그의 붕괴는 뉘우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핏발선, 그의 눈에는 조금의 뉘우침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질투, 시기, 그리고 자신이 엄청난 재산을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된 데서 오는 극도의 분노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애원하지도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욕했습니다. 두 늙은이들, 불공평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장남이잖아. 모든 건 내 것이어야 했어. 죽어서까지 날 가만두지 않는군. 그리고 그는 다시 우리를 향해 증오의 찬 목소리로 욕했습니다. 너희들 때문이야. 전부 너희들 때문이라고. 너희들이 날 속였어. 이 사기꾼. 교활한 것들. 내 재산을 훔쳐갔어. 그 말을 들으니 그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그것이 자신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단지 원래 우리 것이었던 것, 부모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것을 되찾았을 뿐이에요. 훔친 사람, 사기친 사람은 바로 아주버님이에요. 아주버님은 부모님의 평온해야 할 마지막 몇 년을 훔쳤고 지금은 끝없는 탐욕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한참을 울고 있던 혜진 씨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뉘우침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제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어쩐지 그렇게 순순히 당하고만 있더라니. 다 계획이 있었던 거네. 가난한 척, 불쌍한 척해서 사람들 동정심이나 사고 뒤로는 그 재산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거야. 이 여우 같은 년, 음흉한 년. 저는 더 이상 그녀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는 어떤 설명도 무의미했습니다. 저는 그저 연민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연민, 그리고 극도로 왜곡된 그들의 인격에 대한 경멸. 인생은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높은 곳에서 승자의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치욕의 나락에 서서 한때 자신들이 무시했던 이웃들에게 경멸의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부인할 수 없이 드러났습니다. 연극은 막을 내렸고
최악의 배우들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제 옆에선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억압의 무게, 거의 2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억울함의 짐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 부부는 빚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한 잔인한 진실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민호 씨 부부의 연극은 비참하고 굴욕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보물과 아버지의 편지에 대한 진실이 빗속으로 드러나 그들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민낯을 벗겨냈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것은 뉘우침 때문이 아니라 엄청난 재산을 놓쳤다는 분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의의 분노와 통쾌함 뒤에는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혈육의 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정이 제 남편 민준 씨를 지극히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했습니다. 이성과 감정, 증오와 연민 사이의 선택이었습니다. 미친 듯한 욕설과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부은 뒤 민호 씨는 기력이 다한 듯 했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처절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눈물은 조금의 동정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혀를 차며 고개를 젓고는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 막힐 정도로 어색한 사적인 공간을 우리 가족에게 남겨둔 채로요. 그들은 경멸에 찬 눈빛과 수군거리는 말을 잊지 않고 던졌습니다. 작은 골목은 다시 원래의 정적을 되찾았고 스산한 바람 소리와 풍비박산난 한 가족의 흐느낌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치할 때의 단호하고 분노에 찬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참한 몰골의 형을 조용히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긴장이 풀렸고 눈빛은 무척이나 복잡했습니다. 그 안에는 억울함을 푼 데 대한 통쾌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비통함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기 앉아있는 사람, 방금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은 그 사람도 그의 친형이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자랐고 한 밥상에서 밥을 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만했던 형이 이 지경이 된 것을 보니 남편은 결코 마음이 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구슬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수많은 상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보며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할까? 저는 그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는 형이 이런 모습으로 길바닥에 앉아있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혜진 씨는 다시 울며불며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빚 독촉을 하고 협박당하고 위협받았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안에 5억 원을 갚지 못하면 민호 씨가 그들 손에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도련님, 저희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제발 불쌍히 여겨서 아주버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도 한 집안 식구,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민호 씨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부끄러움 때문인지 아니면 여전히 충격과 분함에 잠겨 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형을 보고 울며 애원하는 형수를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았고 그의 눈빛은 곤란함과 간청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선하고 마음 약한 본성은 아무리 형이 자신에게 못되게 굴었어도 형이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리는 것을 보고만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이성은 잘못된 곳에 베푼 친절은 재앙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에 그들을 돕는다면 다음, 또 그 다음은 없을까요? 그들이 정말 뉘우칠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의 연민을 이용하는 것일까요?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을 보며 그의 고뇌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는 평생 죄책감과 자책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한 마음이 또다시 이용당하게 둘 수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심호흡을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좋아요. 도와드리죠. 하지만 이번 한 번뿐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제가 돕겠다고 하자 민호 씨 부부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서둘러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네, 어떤 조건이든 다 따를게요.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든 민호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첫째, 저희가 빌려드리는 돈은 5억 원입니다. 아주버님이 급히 필요하다고 한 그 빚만큼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이건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겁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돈을 받은 후에 두 분은 자필 서명과 지장이 찍힌 각서를 써야 합니다. 그 내용은 오늘부터 두 분은 저희 부부의 삶에 절대 관여하지 않고 재산이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다시는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길 시 저희는 이 모든 이야기와 아버지의 편지를 가지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 말은 인정적이면서도 매우 공정하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살기를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넘어설 수 없는 명확한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민호 씨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한때 무시했던 재수 씨가 이토록 명확하고 강경한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나지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의할게. 저는 그의 동의가 존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선의는 안전한 틀 안에 놓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변호사의 입회하에 저는 민호 씨에게 현금 5억 원을 건넸습니다. 그 또한 제가 요구한 내용 그대로 각서를 쓰고 서명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돈을 손에 쥐고도 그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묵묵히 돌아서 나갔습니다. 그의 외롭고 실패한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조금의 미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허함과 혈육의 정에 대한 값비싼 교훈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우리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기회 이후에 그가 정말로 변할지 아니면 옛버릇을 되풀이할지 그 답은 아마 시간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의 삶은 진정으로 새로운 장을 맞이했습니다. 완전히 평온하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새 집으로 완전히 이사했고 더 이상 단칸방의 위장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희망 봉제 공장은 나날이 발전했습니다. 쌓아온 신뢰와 사업에 대한 감각을 바탕으로 저는 규모를 확장하여 저만의 패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마음의 짐을 벗어 던진 후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위축되거나 자격지심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영과 사업에 대해 배우는 데 몰두했고 제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 함께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치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소박한 생활을 유지합니다. 벌어들인 돈으로는 자선 활동을 하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의 절망감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과 멀리 내다보시는 해안에 항상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여전히 소중히 간직하고
때때로 꺼내 읽으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민호 씨는 5억 원의 빚을 갚고 사채업자들에게서 벗어났지만 흔히 말하듯 강사는 변해도 사람의 본성은 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그것을 교훈 삼아 성실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옛 버릇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땅도 돈도 없자 그는 주변 사람들을 속이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혜진 씨도 무능한 남편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로 떠나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재산이었던 5층 건물도 은행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에게서 그가 여전히 도박판을 전전하며 나날이 더 초췌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떠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제 손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쳤고 재산과 가족 그리고 자신의 인격까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눈물과 희로애락이 가득했던 저희 부부의 여정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함께 울고 희망하고 드러나는 비밀에 함께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평온을 되찾았을 때 저는 종종 집의 작은 정원에 앉아 햇살 속에서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지난 모든 일들을 되새기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의미 있고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는 많은 인생의 거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유산의 가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희에게 값비싼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질은 도구에 불과하며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반이 되지만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자의 손에 들어가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파괴하는 독이 된다는 것을요.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주는 가장 큰 유산은 따라서 나무 괴짝이나 통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릴 때부터 자식에게 심어준 교육, 인격, 그리고 도덕적 가치에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인내와 조용한 노력의 힘에 대해 배웠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축축한 단칸방에서 모욕과 역경을 마주했던 시간은 가장 어두웠지만 동시에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단련시킨 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극복했는가에서 옵니다. 폭풍우를 이겨내는 과정이야말로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저에게 선의와 용서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영혼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선의는 지혜와 함께해야 합니다. 저희는 아주버님을 도왔지만 명확한 조건과 넘어설 수 없는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에게 나쁜 패를 줄 수도 있지만 그 패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외모나 재산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인격과 노력, 그리고 그들이 매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항상 자기 자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두 손과 머리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더 진실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행복, 그리고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기며 공유하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고 빛을 지키는 일을 합시다. 감사합니다.